자, 회계원리 1학기 이제 마지막 원격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1학기 중간고사 때 무엇을 했냐고 보니까 이 회계의 기초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었고,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 얼마 전에 시험을 쳤었죠. 그때는 이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1단원의 제목은 바로 이 회계의 기초예요. 자, 기초.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초를 잘 다지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 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중학교 때 국어, 수학, 영어 되게 중요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이 사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가 선생님 생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를 잘 다져 놓아야지만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3학년까지 선생님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취직할 때 필요한 각종 자격증까지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이제 잘 과정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의 원리를 잘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회계의 기초에 들어가면 회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재무 상태랑 이제 보다시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 가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자원과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 그리고 장래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자원인 부채, 그리고 순수한 회사 자원인 자본이 얼마나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재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파트. 자, 우리 기분 좋게 아파트,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뭐 이제 우리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니겠지만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아파트 이제 10억짜리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썼네요.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 10억이라는 이 큰 돈을 우리가 100% 우리 돈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이제 빚을 내서 대출을 내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변에 자산 아파트가 나올 거고, 대변에는 이제 위에도 적혀 있다시피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하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도 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자, 아파트는 자, 이렇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타인 자본인 부채, 그래서 부채, 은행에 빌린 대출이 뭐 한 5억 정도 있고, 자, 여기 보면 자본은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순수하게 내가 들어간 돈, 자본이
자, 5억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간단하게 재무상태표를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앞에서 재무 상태를 이야기를 해봤고,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재무 상태표에는 이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의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이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결산일인 12월 31일이 여기 재무상태표에 현재 날짜로 많이 기재가 되어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자산,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 나오는데 뒤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거지만 이 자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자산의 자기 자리는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의 자기 자리는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해 줬었죠. 자, 여기도 적혀 있어요. 자산의 운용 형태를 여기 차변에 기입을 해주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자본의 조달 원천을 대변에 기입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재무상태표 요소인 자산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고 보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종류는 여러분들이 책에 상세하게 설명과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있는데 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종류를 외우고 내용을 이제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자산의 종류가 많죠. 우리가 2단원에서 자산의 종류를 하나하나씩 배워봤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자산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부채를 보면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자, 종류가 뭐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지급어음, 미지급어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세 번째 구성 요소죠. 자본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으로 순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자본은 우리가 이 2학기 때 더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자, 앞에 재무상태표를 봤으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야겠죠. 손익계산서는 이 재무상태표와 달리 이 일정 기간에 대한 경영 성과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의 항목들이 모여져 있는데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 달리 이렇게 일정 기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손익계산서는 이 일정 시점이라는 거 잘 눈여겨봐두고 보면 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의 항목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수익의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수익이란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수익의 항목에 포함된다. 알아두세요. 자,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재무적 자원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 비용이 종류가 좀 더 많아요. 자, 이야기했다시피 비용은 대체로 끝에 이렇게 비용이 빗자로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걸 보면, 자, 이 순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는 손익법과 자본의 이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차이를 보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 요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다 봐두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래의 8요소예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는 증가를 하고 자, 반대 자리에서는 감소를 한다는 이 원칙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항목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학생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차변에 어떤 요소들이 오는지, 대변에 어떤 요소들이 오는지는 다 이제 외우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외우면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외울 수가 있고, 자,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은 이야기를 해줬었죠. 수업 시간 때에 잘 생각을 해보면서 차변에 자산, 비용, 대변에 부채, 자본, 수익이 온다. 잘 암기를 해놓읍시다. 자, 다음에 보면 이제 분계가 나옵니다. 분계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계정 과목을 결정하고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죠. 이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장부에 기입하는 회계의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가 발생되고 이 거래가 그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파악한 다음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결정해 준 다음에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기록하고 발생 금액을 기록하는데 자,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자, 분계를 하다 보면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이 나오더라도 차변에 적어야 될지 대변에 적어야 될지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 예전에 회계를 처음 공부할 때 이 차변에 뭘 적어야 될지 대변에 뭘 적어야 될지 굉장히 혼동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계정 과목들 거래의 8요소에서도 봤다시피 똑같은 자산의 계정 과목이라도 차변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대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기준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분계를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현금에 주목을 해보면 분계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현금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면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써주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거나 자산을 구입을 했을 때 현금이 나가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거의 선생님이 이제 많은 회계 문제들을 보면 이 현금이 거의 문제의 한 80%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 현금을 기준으로 현금이 나갔을 때는 현금의 계정 항목 먼저 차변에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그 남는 대변 자리에 다른 계정 과목을 적어주면 되고, 자, 반대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현금이 나갔다, 뭐 현금이 지출됐다라는 문구가 보이면 바로 이 대변에 현금의 자산, 현금이 그렇죠. 자산이라고 했죠. 현금의 감소, 현금의 그 감소 자리인 대변에 현금을 먼저 써주면 남는 자리인 차변에 다른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됩니다. 자, 물론 이 선생님이 현금에 주목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정말 분계가 이제 너무 막막해서 따라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 현금부터 자산의 그 차변에 적을지 대변에 적을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져서 이제 현금 치우고 다른 계정 과목 먼저 여러분들이 이 차변에 적을지 대변에 적을지 판가름이 선다면 그때는 현금 말고 다른 거 먼저 적어도 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단계에서는 이 현금의 자리가 어딘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금이 아니죠. 이제 분기를 했으면 이 전기의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전기라고 하면 우리가 분기했던 분기장의 내용을 총 계정 원장에 해당 계정 계좌에 옮겨 기입하는 것을 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를 한번 볼게요. 자, 4월 10일에 차변에 당좌예금 20, 대변에 현금 22 발생이 되었네요. 분계가. 자, 그러면 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계를 하고 전기의 단계를 넘어오게 되는데 전기에는 여러 양식들이 많지만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것이 이 T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T전기로 옮겨보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제목을 쓰는 거예요. 자, 주인공을 먼저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 전기는 이 분계에 있던 모든 계정 과목들을 하나로 다 몰아주는 각각 전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인공을 먼저 데리고 와 볼게요. 주인공 데려오는 게 1번. 자, 2번은 이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오는 것이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금액은 차변, 대변 어디에 적냐? 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자, 주인공 현금 자리에 있던 이 대변 자리에 현금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숫자도 대변 자리에 적어주게 됩니다. 자, 3번은 이 발생했던 날짜와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주면 현금의 전기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 당좌예금으로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당좌예금의 T전기. 자, 1번 주인공을 데려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좌예금 주인공을 데려왔어요. 자, 2번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 금액을 그대로 주인공 자리에 가지고 옵니다. 자, 당좌예금은 지금 차변에 20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차변에 20이라고 적어줬어요. 자, 그리고 3번은 발생한 날짜와 함께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전기까지 완료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회계는 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환 과정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이 분계와 전기를 배웠었고요. 자, 우리가 그 뒤에 앞에 배웠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 결산 과정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결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차차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은 이제 뭐죠? 2단원은 우리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뉠 수가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유동자산 중 첫 번째 당좌자산부터 보자면, 자, 당좌자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 현금성 자산, 요구불예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현금과 부족 부분이에요. 자, 현금과 부족이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현금이 많거나 부족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시에는 이 계정 항목 대신 잡손실이나 잡이익의 항목을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금과 부족. 자, 우리가 이 현금과 부족은 이 실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차이가 났을 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용돈 기입장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용돈 기입장에는 5,000원 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로 내효 주머니에는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자, 장부에는 5,000원이 있었고 실제 내효 주머니는 1,000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부 금액을 실제 금액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왜냐?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록된 숫자인 5,000원보다는 실제 내효 주머니에 있는 이 10,000원이 더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상황에서 자, 장부상에는 5,000원 있는데 내효 주머니에는 10,000원이 있어요. 실제 금액이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기록된 것보다 5,000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 현금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보고, 자, 현금 5,000원이 더 발생했다고 적어주게 되겠죠. 자, 현금은 자산의 항목이고 현금이 대변에 여기 선생님이 잘못 적어놨네요. 자, 여기 현금이 들어온 이 과정 현금은 자산이라고 했고 그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금 5,000원을 차변 자리에 적어주고 이 반대편 임시 계정 과목인 현금과 부족에 똑같이 5,000원이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자, 이 중간에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이렇게 현금과 부족을 차감시켜주고 해당 원인을 계정 과목으로 기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항목들이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 남은 현금과 부족의 계정 잔액을 요 차변에 또 적어주고 결산 시에 나올 수 있는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대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해당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이 나옵니다. 이 당좌예금이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을 잘 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면은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카드 만들듯이 이 당좌수표, 당좌예금에 돈을 집어넣고 당좌수표라는 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 썼네요. 자, 당좌예금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당좌수표로 여러분들이 체크카드 쓰듯이
기업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수표의 금액을 기재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좌예금은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체크카드에 자, 체크카드에 연결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좀 더 쉽고, 자, 수표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체크카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쓰는 당좌예금은 우리 일반인이 만들 수 없고 오로지 기업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당좌예금과 당좌수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선생님, 우리가 쓰는 체크카드랑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쓰는 것과 다른 것은 이 당좌차월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좌차월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에 잔액만큼만 우리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업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당좌예금에 있는 것 이상으로 결제를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이 은행과 계약을 해놓은 이 당좌차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추가로 10억까지면 10억, 1억까지면 1억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금액을 당좌 차월 금액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분계되는지를 다 배워봤었습니다. 자, 당좌 차월도 이야기했다시피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산 시에는 다른 정식 계정 과목인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당좌 자산에는 단기 투자 자산이란 것도 있습니다. 자, 다들 배웠죠? 단기 예금,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수수료 비용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 자산에 많은 이 단기 매매 증권 빼고 99%가 모든 자산들은 우리가 매입 시 발생한 수수료나 운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원가에 취득원가로 합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산 중에 거의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만이 이 취득할 때 냈던 수수료를 별도로 수수료 비용의 계정 항목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자, 당좌 자산 세 번째 매출 채권이 있는데, 자, 매출 채권이라고 함은 이 우리가 이 상품을 이제 외상으로 판매하여 나중에 받을 권리인 외상 매출금과 자, 어음 증서로 받을 어음으로 우리가 주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재무상태표에는 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묶어서 매출 채권에 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게 또 나왔네요. 자, 이 재고자산 상품을 매입할 때 지급한 이 운임이나 수수료 같은 각종 비용들은 매입 원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놓쳐서 기말고사 문제를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부분. 자,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판매할 때, 매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즉, 매출할 때는 별도의 운반비 계정, 운임비로 계정을 분계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또 중요한 공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공식들, 이 공식들 정말 중요한 공식들이에요. 자, 별표 100개를 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공식들 잘 눈여겨보세요. 자,
자, 먼저 당기순 매입액 그리고 당기순 매출액을 구한 다음에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중에 이제 이야기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다 얘기했던 이 애누리 환출 환입 할인액 부분은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재고사전에 이제 상품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상품의 매매 시마다 장부에 기록하는 계속 기록법과 이럴 기속 기록하기 너무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기말에 실제 창고에 딱 들어가서 수량을 카운트하는 실질 재고 조사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제 상품을 사들였으면 이런 상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때는 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만 공부를 했었죠. 자, 선입선출법을 먼저 보도록 하면, 자, 상품의 인도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인수한 단가로 기입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first in, first out이라고 선입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간다는 것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여기 표를 재고장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옆에 이렇게 선입선출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이제 5월 11일 매출한 이 10개의 단가는 가장 먼저 구입했던 전월에서 이월된 단가를 가지고 온다. 이것이 바로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후입선출법을 보면 후입, 뒤에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매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매출 100개를 매출했는데 단가는 언제 단가를 가져오냐? 자, 후입 선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구매했던 요 후입 선출 요 단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기말고사 할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했겠지만 가중평균법에 이렇게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자세한 그 공식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총평균법은 이제 기말에 가서 앞에 매입했던 것들 모두 다 모아서 그 평균적인 총평균 단가를 내는 것이 총평균법. 자,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를 팔 때마다 이 매입 직전에 이제 매입해놨던 것들의 평균 단가를 구하는 것이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총평균법은 이제 우리가 기말에 가서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매입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평균 단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배웠던 중요한 부분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너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량이 주는 것을 감모 손실이라고 하고, 자, 100개가 90개로 주는 게 감모 손실. 자, 우리가 이 기말에 보니까 이 공정가치가 떨어져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잘 생각을 해두면 뭐가 감모고 뭐가 평가 손실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감모 손실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감모 손실에는 수량이 이제 부족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감모 손실은 이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로 나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반영을 해주고, 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분은 영업 비용으로 처리해준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분계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자, 이렇게 매출원가에 가산을 한다고 했었고, 자, 비정상적으로 감모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항목이 나오면서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이점이 있구나를 알아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평가 손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평가 손실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들이긴 100원에 사들였는데, 자, 기말에 보니까 90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자, 이때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자, 직접적으로 이제 차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차감해서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온다라는 것을 잘 봐야 되고, 자, 이렇게 차감은 시켜주지만 반대로 회복되면 다시 매출원가에 차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세하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하고, 자, 반대로 회복이 됐을 때는 이렇게 회복 처리를 시켜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식과 함께 분계 처리를 모두 다 이제 외워주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로 회계 기초부터 이제 자산, 그 중에서도 유동자산까지 쫙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핵심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까지 오늘은 진짜 총 결산하듯이 선생님이 요약을 해준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우리 유튜브나 저희 온라인 클래스에도 이제 그 강의가 계속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공부를 스스로 하는 그런 자세가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1학기를 잘 마무리를 했고 짧지만 방학을 잘 보낸 다음에, 자, 우리는 잠깐 방학식 때 보긴 할 거겠지만, 자, 방학을 잘 보내도록 하세요. 자, 수업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